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설에 해 드시면 좋을 전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2월 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걸 명령했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나도 대낮에 도심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했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2시쯤에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했고요.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유사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방범죄가 잇따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월 30일 새벽 2시 45분쯤에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옆집에서 노래를 시끄럽게 부른다는 거였는데요. 다행히 피해 주민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의자인 20대 여성을 체포했는데 이 여성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생겨서 일반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면 안 되죠. 네. 철저한 대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보기 처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수 2주 만에 폐혈증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유족은 해당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폐혈증에 걸리게 됐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요양원 측은 과실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믿고 맡겼던 요양원에서 2주 만에 폐혈증.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마음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70대 치매 환자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2주 만에 요로 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서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 같은 경우 대변과 소변으로 매우 더러워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에 간 지 2개월 만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은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기저귀 상태를 들어보니까 요양원 위생 상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족이 처음에 기저귀 관리에 대해서 요양원에 항의를 하니까 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한 직원이 갑자기 해고가 되더니요. 그 이후에는 유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가 위독해지자 요양원 대표가 그제서는
책임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양원에 학대 의심 정황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A씨 치매 증상이 있긴 했는데 활동을 하고 거동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기력이 없어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 입소 이튿날부터 저희가 휠체어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 전문 보호기관 조사 결과로는요.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사용해 A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투약 기록지에서는요. A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했던 당뇨, 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됐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유족은 지난 1월 18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에 대한 고소장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호자들이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매시간 실시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보호자들은 자주 찾아뵈야 돼요. 네. 안 가뵈면 여기서 그냥 막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저도 모셔봐서 알거든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도된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숨진 운전자 가운데 1명은 사고 수습을 도우려다 변월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어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16.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가 됐던 건데요.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황급히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채 넘어진 화물차 앞쪽으로 다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던 건데요. 그 사이에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전도된 16.5톤 화물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도우려던 A씨 그리고 이 박은 4.5톤 화물차 운전자 B씨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먼저 사고가 났던 그 16.5톤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걸 보고 도와주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2차 이 사고, 교통사고가 몇 번 우리가 봤어요.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2차 사고를 막아야 되는데요. 교통사고와 고장 등으로 멈춰있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다른 차량이 또다시 충돌하는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하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비상등을 켜고요.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일단 대피해 있어야 하고요. 다른 차량을 돕는 경우에도 우선 본인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2차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차간 안전거리를 지켜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2, 3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꼭 좀 익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집값만 무려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 사우나에서 비누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입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비누 도난 사건이 여성 사우나에서 유독 자주 발생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급기야 비누 공급 중단까지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탕에서만 비누가 사라진다. 이거 좀 또 미스터리합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비누 도난 사건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 사우나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해당 사우나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유독 여성 사우나에서만 비누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비누를 챙겨오지 않은 입주민들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왜 비누를 제때제때 챙겨놓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문제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결국 억울했던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대상 전체 공지를 통해서 여탕에 대해서는 비누 공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알렸고요. 단순 비누를 두고 벌어진 소동은 수억 집주인도 비누 훔쳐간다는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대중 목욕탕에서 남탕, 여탕 비품 차이가 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남탕의 경우에는요, 뭐 샤워 타월부터 비누, 여러 소모품은 물론 헤어드라이기나 수건 등을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탕의 경우에는요, 심한 곳은 수건을 아예 뭐 안 주는 곳도 있고요, 단 한 장만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치약, 비누 등은 제공하지 않는 곳도 꽤 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이용객들 일부가 비누나 수건 등을 챙겨가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비치된 물품을 사용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별도 용품을 챙겨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것도 이제 아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를테면. 네. 근데 이게 공공재잖아요.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삼가하셔야 되는 건데, 그죠?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함께해 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2년으로 갑니다. 2월 3일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 2월 3일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던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네, 세계가 놀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울산. 네.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있고 울산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또 고향을 떠나야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이 1차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으로 울산을 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울산은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죠.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어서 천혜의 항만 조건을 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탄하고 광활한 배후부지가 있어서 공장을 많이 건설할 수가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정부가 1962년 1월 27일에 울산을 공업센터 건립지로 선택을 했고요. 2월 3일 울산 매암동 납도마을에서 울산 공업센터 기공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계획의 선봉에 울산이 서게 된 건데요. 이날 당시 5.16 직후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고 그 군정의 내각 수반이었던 송유찬 수반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 그리고 주한 외교 사절들까지 전부 총동원되는 정말 큰 행사로 치러집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울산 시민들도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역시 누구죠? 울산 여고, 울산 농고 학생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울산이 평범한 도시가 아닌 산업 도시가 된 건데, 그럼 이때 울산에 공업센터가 생기면서 어떤 것들이 생겼나요? 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울산 비료 공장이었고 또 울산 정유 공장이 들어서는데요. 특히 그 당시 정부는 경제 자립,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해서 정유 산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울산 정유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 공장으로 1964년 4월부터 하루에 원유 3만 5천 배럴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에 울산 공업단지에 투입된 예산이 453억 1,6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총 투자액의 10.7%나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정부가 울산 공업 발전에서 아주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정부뿐이 아니고 기업, 우리 근로자들 다 같이 정말 열심히 해서 1차 경제개발 계획 목표를 차례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1차 경제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는 1966년까지 5년 동안 울산시의 총 생산액이 287억 7천만 원으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뤘어요. 1962년 26만 달러에 불과하던
하던 수출이 66년에 30배 가까이 늘어난 765만 4천 달러가 될 정도입니다. 1967년부터 71년까지 2차 계획 기간에는 영남화학 그리고 한국비료공업이 문을 열었고 현대자동차가 여기에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72년부터 76년까지 3차 계획 기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울산 현대조선소와 석유화학 공장 8개가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울산은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로 도약하면서 울산이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이 성공으로 1962년 당시 2.1%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970년까지 연평균 8.9%로 끌어올려지는 와, 대박.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기적인 거예요. 네. 경제 기적의 신화가 만들어진 건데 그 울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공업탑이잖아요. 네, 이 그죠? 공업탑. 네, 이 정식 명칭은 울산 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의 로타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데 1967년에 세워져서 50년 동안 울산이 공업도심을 알리는 상징물이 됐죠. 기둥이 5개예요. 이 기둥이 5개인 이유는 그때 울산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됐는데 50년 후에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제 저 기둥을 10개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울산에서 일어난 경제 발전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는 거죠. 자, 한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도시 울산, 지금은 태화강이 흐르는 정말 청정도시로 또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선도했던 그 위상을 계속 지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의 열정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 역군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노인이 됐고 어르신들이잖아요. 지나가는 어르신 뵈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2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 만화책 좋아하세요? 아유, 그럼요. 다 좋아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건법 소년 아니 뭐 이런 근데 거 지금도 재밌던데. 네. 지금 봐도. 네. 정말 만화책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1970년대에 우리 만화는 정말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1972년 2월 2일에 서울시 경찰이 불량 만화 2만여 권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 전방위로 불량 만화 추방 캠페인이 벌어졌고요. 각 지역 만화방들은 정말 경찰이 들이닥쳐서 불량 만화 압수한다고 하는 이런 빌미로 쑥대밭을 만드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 어린 시절에 만화방에 가서 어묵 한 꼬치하고 떡볶이 먹고 만화책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추방 운동하고 무슨 만화 가게 가서 앉아 있는 것을 범죄자 취급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거 아주 기억납니다. 사회적인 편견도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요. 불량 만화 추방 운동에서 뭐 불량 만화를 압수하고. 근데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972년 1월 달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왕십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정병섭 군이 만화 철인 삼국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 어떤 만화냐면 삼국지의 등장인물을 철인, 그러니까 로봇으로 바꾼 이런 과학 역사 만화였는데 그중에서 이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 이 로봇으로 설정된 장비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정군이 이날로 만화를 보고 와서 누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화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나도 한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는데 누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어린이가 목을 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만화 주인공하고 자기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네. 호기심이 따라하다가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된 건데 당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죠.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불량 만화가 사람을 죽였다. 이래서 난리가 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학생들이 불량 만화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다. 나쁜 생각이 물든다. 연일 비난을 했고요. 불량 만화를 모두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화의 적대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사건 직후에 경찰이 서울시내 만화방 517곳을 수색해서 불량 만화로 분류한 2만 440권을 수거해서 불태웠어요. 심지어 그 당시 집에 TV가 없었으니까 만화가게에서 5원짜리 만화책 몇 권을 보면 표딱지를 주고 TV를 보게 했는데 이걸 틀어준 만화방 주인들을 공연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겨버렸어요. 또 만화방에서 음식을 판매한
어묵, 떡볶이 이런 거를 판 이 주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이래서 또 처벌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화방 104개가 즉심 회부됐고 194개소의 경고 처분이 떨어집니다. 또 만화 창작과 관련해서 69명이 고발 조치됐고 58개 국내 만화 출판사 중에 절반 이상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화 산업을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모여서 만화책 불태우고 막 이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때는 어린이날마다 서울 남산 동대문 운동장 광화문 앞에 만화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걸 불태우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일종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러면서 어린이들은 절대로 만화가게에 가지 않는다. 네. 만화 볼 돈으로 어린이 저금을 한다. 이런 결의를 하면서 집단으로 만화책을 불태웠습니다. 야, 근데 뭐 만화라고 해서 만화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높여주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이때는 뭐 사실 어떤 게 유해한 만화인지 그런 기준조차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만화가 나쁜 게 아니라 만화에 나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소설로 나오면 어린이 권장도서가 되는데 만화로 나오면 불량만화 판정을 받고 감옥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60쪽짜리 만화 하나 만들려면 검열을 3번이나 받아야 될 정도로 탄압이 심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한 방에 자는 이런 집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어누이가 한 방에서 자는 그림을 그리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그래서 못 그리게 하고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 그 모습이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발만 그려서 발 4개가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발연기라고 하나요? 네, 이런 일이 있고. 자, 그런데 그 당시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정말 만화 강국이었잖아요. 만화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막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만화는 불량한 거야. 이래가지고 만화를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만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일본은 50년 동안 마음 놓고 만화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검열을 피하는 데만 그냥 급급해서 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만화 산업이 퇴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대단한 작품이 나왔어요.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다 아시죠? 네. 알죠. 우리 저 주인공 한 사람씩 이름 대기 한번 해볼까요? 아기 공룡 둘리. 제가 둘리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 그 아빠 누구지? 희동이. 희동이. 저는 희동이. 희동이는 애기고 애기. 희동이 아빠는 희동이 아빠. 길동이. 길대. 맞아. 제가요 어릴 때는 둘리 쪽에서 만화를 봤는데 요즘 그걸 보면 길동이가 너무 불쌍해요. 맞아요. 네, 잘 살고 있는 집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만화는 어린이 때도 보고 어른 때도 볼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둘리 얘기를 해볼까요? 김수정 작가가 둘리를 70년대에 이걸 그리려고 하는데 심의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아동 만화는 더 심했고 사람을 캐릭터하면은 더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면 검열이 좀 느슨하겠구나 해가지고 동물 주인공 만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기 공룡 둘리가 1983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국민 캐릭터 둘리가 시대의 아픔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럼 이 만화 탄압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979년에도 불량 만화를 팔면 형사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1980년대 들어서도 만화 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만화 탄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 10월 달에 만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국내 최초의 어린이 만화 잡지 보물섬이 창간된 겁니다. 네. 이현세, 허영만, 김수정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이 인기 작가가 여기에 작품을 연재를 했고요. 이후 만화가가 데뷔하고 작품을 발표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잖아요.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만화가의 창작 활동이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워지는데 이 1990년대 정말 전설적인 만화가 있죠. 공포의 외인구단. 네. 그 당시 이 만화 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 산처럼 쌓아놓고 그걸 봤고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는
웹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예. 이 웹툰을 통해서 만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사실은 이 웹툰이 예.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영화, 그렇죠. 다 웹툰을 웹툰이죠. 원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한때 탄압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우리 만화 그만큼 성장해서 앞으로 더 훨훨 날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공포의 여행구단 말씀하시니까 각시탈,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 이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예, 다음 역사로 가보죠. 1991년 1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1년 1월 29일은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날 9살 이형호 군이 유괴된 뒤에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의 협박 전화가 60여 차례 계속 왔는데요. 결국 이형호 군은 4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사건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 있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인데 이춘재는 잡혔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맞습니다. 사건이 잊혀져갈 무렵인 2007년에 저도 이 영화 봤어요. 그놈 목소리라는 예. 영화가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1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이 자신이 살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형호 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등을 돌린 남자가 형호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리고야 10분 뒤에 두 사람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가 형호 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십시오. 범인은 서울 경기 말실을 쓰는 30대 남자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이때 범인이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대요. 네, 협박 전화를 처음 걸고 얼마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해서 형사들이 와 있는지를 한번 떠보려고 한 거죠. 이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서 형사가 이미 거기 와 있었다고 해요. 형사의 유도로 이형호 군 어머니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것만 봐도 범인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머리도 좋으면서 조심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후에도 범인은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요. 피해자 부모에게 승용차에 설치한 카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약속 장소를 지정을 해요. 이형호 아버지에게 돈을 준비해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 하지만 김포공항 주차장에서는 경찰이 개입했다는 걸 눈치채고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또 한 차례 충무로 앞, 이 충무로의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는데 여기서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이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 겁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를 떠보기도 했어요. 이때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삼촌이 같이 나갔나 봐요 라고 둘러댔는데 이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이미 시인해 버리고 근데 아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 전화 통화에만 의지해서 아들을 찾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감히 뭐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협박 전화만 무려 뭐 60여 차례 했다고. 네. 그러다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특정 장소에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겨두고 여기에 입금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개설한 은행 두 곳에 한 곳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가 경찰과 상의해서 그 가운데 한 은행에만 2천만 원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는 형사들이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범인이 은행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계좌가 사고 계좌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은행에 CCTV가 설치돼 있지를 아이고. 않았어요. 않았어요. 게다가 통장 개설하는 그 신청서 메모지에 지문도 남기질 않아서 네. 범인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야, 요즘 같으면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CCTV 없는 곳이 없으니까 정말 이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또 놓쳤다면서요. 네, 범인의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호가 죽길 바라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네. 한강 둔치 서울교 인근에 있는 철제 박스 위에 돈 뭉치를 올려놓고 가라.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그래서 형옥은 아버지가 경찰과 의논해서 진짜 돈 10만 원의 가짜 돈 뭉치를 이렇게 섞어서 철제 박스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돈 뭉치를 놓아둔 장소를 잘못 알아서 200m 떨어진 곳에 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달려갔는데 그 3, 4분 사이에 이 돈가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말이야. 돈을 가져간 범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겠다. 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맙다. 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형호 군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이 마지막 통화로부터 한 달 뒤인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터널 옆 배수로에서 형호 군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네. 그런데 아주 뜻밖의 결론이 나오는데 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였구나. 유괴 당일이나 네. 직후에 살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 놓은 상태에서 계속 협박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사실에 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이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맙니다. 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범인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들어가 계십시오. 알았습니다. 힐을 꼽아 두셔야 됩니다. 영어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그놈 목소리가 아니라 악마의 목소리죠. 그렇죠? 아니 아이를 이미 죽여놓고 살아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악마 같은 일이죠. 네. 정말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단서는 단 하나, 저 목소리뿐입니다. 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아동 유괴 범죄 이런 거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인이 잡히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인간 지금 살아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그죠? 잡고 싶다. 네. 이 경찰 누군가가 이거 참 잡고 싶을 텐데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런 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답답하네. 네. 그리고 아마 전화를 건 사람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다. 저희가 아마 그랬습니다. 공범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잡아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월 29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국 문화예술을 향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홀로 한국의 이름을 빛낸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네, 백남준 씨인데요. 네. 2006년 1월 29일은 백남준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비디오 아트는 네. TV 화면에 비디오 영상을 이용하는 예술이죠. 백남준 씨는 TV와 이런 기술적인 매체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현대 예술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굉장히 생소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무슨 캠퍼스의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게 그냥 미술 작품 예술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텔레비전이 지지직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이제 저게 비디오 아트구나 하겠지만 1960년대 그게 누가 알겠습니까? 1960년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한 몇십 년은 앞서간 네. 진정한 예술가신 건데 처음에는 음악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남준 씨는 1932년에 서울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당대 직물업계의 큰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 해창그룹의 총수였습니다. 넓은 집에 피아노, 전축 이런 건 다 있었고 당시 서울에 딱 2대밖에 없었다는 캐딜락 자동차 중에 한 대가 이 집에 있었어요. 발행 순서로 여권 번호를 매기는데 여권 번호가 7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부터 외국을 드나들었던 거죠. 이후 일본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1956년에 도쿄대학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했고 곧바로 독일의 뮌헨대학교에 가서 철학 중에서도 미학과 음악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시기 현대 음악에 빠져있던 백남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독일을 방문한 미국 출신의 실험적 작곡가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존 케이지를 만나면서 예술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는 행위예술 음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네, 이때 백남준 작가가 파격적인 예술들을 많이 선보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범하고 충격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1960년에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이라고 하는 공연에서 먼저 쇼팽 작품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어요. 그러다 갑자기 피아노를 부숩니다. 그리고는 관객석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앉아있는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고 옆에 있던 연주가 데이비드 튜더의 머리를 샴푸로 감겨요. 그래놓고 공연장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근처 술집에서 전화를 해서 공연 끝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자, 일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례하기조차 한 행동이었지만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확장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본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피아노는 연주할 수도 있지만 부술 수도 있다. 넥타이는 멜 수도 있지만 자를 수도 있다. 물론 넥타이가 잘린 존 케이지도 이걸 알고 있었고 흔쾌히 그 의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희한한, 지금으로 치면 희한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하면은 욕먹습니다. 예술가니까. 피아노 내려쳐서 부수고 넥타이 자르고 그걸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절단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TV를 작품에 활용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백남준 씨는 그 누구도 이 TV, 비디오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인 1963년에 독일에서 음악의 전시 전자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13대의 텔레비전이 동원되고 소머리, 피아노 등이 설치가 돼요. 특히 여기에 나온 참여 TV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객이 텔레비전 앞에 있는 마이크에서 목소리를 내면 이 목소리가 전자선이 돼서 화면에 나오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백남준이 무대를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옮긴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음악가에서 화가로 변신을 한 거죠. 백남준은 일방적으로 음악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중을 어떻게 해방시켜볼까? 미술 작품에서도 단순히 보는 것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 이걸 또 시도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 틀이라는 거 자체가 없고 이걸 깨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예술가인데요. 또 이 예술적 재능이 정말 끝이 없는 게 뭐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 중 하나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뮤직비디오 지금은 흔합니다만 그때는 없을 때예요. 1973년에 글로벌 그루브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영상 편집 장비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흥겹고 객관적인 춤 사유가 아주 인상적인 저 작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네. 음악을 본다. 이 참 기발하지 않나요? 네, 지금 봐도 뭐 전혀 촌스럽지 않고 좀 감각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남준 씨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백남준 씨의 작품 중 정말 역작으로 꼽히는 굿모닝 미스터 오웨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집집마다 텔레비전으로 보게 만든 작품인데요. 자, 오웰이 이야기한
1984년을 기념한 거예요. 1984년 1월 1일 미국 시각 정오에 시작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생중계돼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화가 요세프 보이스가 퍼포먼스를 하고 미국 뉴욕에서 존 케이지가 연주를 하고 이 밖에도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이 이 작품을 시청을 했습니다. 와. 야, 84년도 작품인데 지금으로 치면 OTT 서비스에서 그렇죠. 각 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방, 전시, 공간. 그게 예술 작품. 야, 정말 대단한데. 근데 백남준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면서요? 네,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03개의 TV 모니터로 이루어진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발표되고 나서야 백남주 씨를 세계적인 예술가로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1988년 하면 올림픽이잖아요. 예. 이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자축하면서 개천절을 뜻하는 1,003개, 1003이잖아요. 이 1,003개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모니터를 8층으로 쌓아서 18.5m의 탑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화면마다 경복궁도 나오고 에펠탑도 나오고 현대 예술가가 이 공연하는 것도 나오고 해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이 예술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부터 유명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행위예술가의 이미지는 잘 없고요. 그냥 비디오 아트의 이미지 이게 강하게 남게 되죠. 자, 이후에도 계속 이 길을 걸어요. 그래서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작품으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예술가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던 도중에 뇌졸중으로 투병을 하기도 했어요? 네, 96년에 뇌졸중으로 왼쪽 신경이 모두 마비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아주 백남준다운 해프닝 한 번이 일어납니다. 1998년 6월 2일 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 초청이 됐는데 그때 백남준 부부도 백악관에 초청이 됐어요. 이 엄숙한 자리에서 백남준이 클린턴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데 멜빵끈이 풀어지면서 바지가 아래로 주르륵 내려가는 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뇌졸중 때문이었다라고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백남준 씨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역시 행위예술가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당시 또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이거 풍자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 세계에서 백남주 씨에게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기자가 왜 그랬어요?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권력가 앞에서 본인이 의도한,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계속 찾았는데요. 2006년 1월 29일 날 미국 마이애미 저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긴 말인데요. 정말 예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둘 만한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네. 바로 설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맞이를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내내 1탄, 2탄으로 아주 맛있는 전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설특
국집 전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그 1탄인데요. 그 1탄은 아주 간편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요거는 언제 어느 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전인데요. 바로 양배추 건새우전과 고구마 당근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양배추 건새우전은요. 제가 개그우먼 김지민 씨 아시죠? 알죠. 지민 씨한테 해줬더니 지민 씨가 인땡땡 SNS에다가 요거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정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양배추 건새우전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서 이거는 매일 먹고 싶다 막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당근전은 우리 요새 군고구마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 근데 군고구마만 드시니까 좀 실증 나시죠? 그렇다고 고구마만 썰어서 전 부치자니 조금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고구마와 당근을 이용을 해서 정말 궁합 맞춰서 이렇게 먹으니까 손도 안 가고 자꾸 집어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명절 때 보통 동태전이나 호박전을 주로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전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런 특별한 메뉴를 배운다고 하니까 이제 설레입니다.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 이제 양배추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양배추를 2분의 1통 준비를 합니다. 2분의 1통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요새 양배추가요. 엄청나게 단단하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한 통이면은 한 2kg에서 2.5kg 정도 되고요. 반 통 정도면은 한 1kg에서 1.25kg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반 통을 준비했더니 1kg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kg를 곱게 채 썰어 주시는데 일단 양배추는 한 입 한 입 이렇게 다 떼어서 흐르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여러 번 헹군 다음에 건져 주셔야 양배추를 굉장히 깨끗하게 드실 수 있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양배추에 있는 굵은 심지 이런 것들은 다 떼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굵은 심지는 이렇게 먼저 반을 좀 갈라서 이렇게 요거는 갈라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 국물 내기 하거나 육수 낼 때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단맛 나서 아주 맛있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채를 써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들고 채칼을 이용을 해서 썬 다음에 흐르는 물에 헹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곱게 채 썰잖아요. 그러면 식감이 없고 약간의 늘어지는데 조금 굵기가 있게 채 썰게 되면 아무래도 식감이 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식감 있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채칼보다는 이렇게 써는 게 더 제가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나은 거 아니에요? 요새 채칼이요 너무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서 네, 굵은 채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예인 씨한테 이거를 썰어라 그러면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네네. 그때는 이제 채칼 쓰시고요. 네. 이제 선수이신 어머님들은 그냥 손으로 그냥 써시는 손으로.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쵸 예인 씨? 아유, 제가 이 실력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 요리해 본 적 없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 통을 준비를 했어요. 요게 딱 1kg예요. 자, 그랬으면 엄청 많아요. 그쵸? 우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저렇게 엄청 많은데 저걸 나 언제 부치지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요. 요게 지금 소금이에요. 소금 1과 2분의 1 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큰술 반이에요. 그거를 넣고 절임을 하세요. 다 버무려서 절임을 하세요. 지금 물이 없는 거죠? 네, 수분이 없는데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양배추가 워낙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쫙 수분이 생기면서 요것들이 쭉 가라앉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딱 15분 정도 절임을 하시면 됩니다. 15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양배추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건새우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를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냐 밥새우라 그래요. 밥새우? 네, 요거 볶아가지고 솥밥하거나 아니면 김밥할 때 뜨거운 밥에 넣고 버무리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볶아주셔야 되는데 볶을 때 요령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가다 멸치 아주 잔멸치도 섞여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너무 센 물에 한꺼번에 볶는다 그러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달군 팬을 줄여요. 야, 끄진 않고요. 네, 아주 약하게 줄여요. 아주 약하게 줄여놓고 요거를 넣어요. 넣고 볶으세요. 이 볶다 보면 새우 안에 이렇게 멸치도 하나씩 들어있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네. 저렇게 하면 더 고소해지나요, 선생님? 그렇죠. 훨씬 더 고소하고요. 이게 비린 맛이 안 나기 네. 때문에 양배추 안에서 우리가 절임을 했을 때 훨씬 더 맛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를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냉동실에 보니까 밥새우는 없는데 건새우는 큰 게 있다. 건새우 볶으세요. 건새우를 볶고 난 다음에 다 볶아지면 그걸 도마에 올려서 칼로 조금 자분자분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입자가 너무 크면 전 위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입자가 없어야 전 안에서 탁 박혀 있어서 훨씬 더 맛있는데 제가 이 밥새우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뼈째 먹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칼슘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새우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게 고소하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체가 안 보여요. 전 네. 붙여놓으면.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속이는 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먹게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요. 그럼 어느 정도 볶느냐 이렇게 볶다 보면은요 새우가 약간 분홍빛이 아까보다 더 돌아요. 지금 이렇게 됐죠. 네. 지금 요거는 안 볶은 거거든요. 색깔 보시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모양 됐을 때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차게 식혀요. 차게 식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15분을 두었더니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요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쵸? 확실히 이렇게 다르네요. 됐어요. 확실히 달라요. 15분 만에. 그쵸? 오. 15분 만에. 자, 그래서 요거 먹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작아작해요. 그러면 요거를 물에 헹구지 마시고 물기를 꽉 짜세요. 왜? 저희는 밥새우 이외에는 또는 들어가는 건새우 이외에는 간 맞춤이 딱 없어요. 이게 바로 간이에요. 그러니까 물기를 꽉 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요게 지금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감자 전분 왜 넣는지 아세요? 이 감자 전분을 넣어줘야지 끈기가 있어서 잘 붙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밥새우 이렇게 뿌려주세요. 나는 많이 먹어도 괜찮겠어? 그러면 한 30g 정도 다 뿌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 나는 그냥 씹히는 맛이 질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0g 정도만 뿌리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준비를 할게요. 요거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아니 저렇게 하면 응? 이건 무슨 전이야? 이러고 다 한 번씩 물어볼 거야. 왜 새우 맛이나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제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반죽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부침가루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빈대떡이 됩니다. 그거는 싫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채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저 새우 향이 달걀. 확 나네. 네. 달걀을 좀 깨뜨려 놓으세요. 계란으로. 그리고 달걀로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걸러서 또. 네. 쓰시면 그래야 매끈해서 요게 반죽이 잘 돼요. 계란에 전분 들어가면 뭐 잘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내려주세요. 특이한 전이네 진짜. 여기까지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렇죠. 양배추는 건강에도 좋고. 네. 위 아픈 사람들 그죠? 그럼. 예. 자, 이렇게 해서 알끈은 또 딱 빠져 있으니까 네. 깨끗하겠죠. 붙였을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 집에서도 잘 보고 있으면 좋겠구만. 자, 그랬으면 수저로 반죽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반죽을 하면 양배추의 결결이 나오질 않아요. 젓가락으로 반죽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들러붙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밥새우도 골고루 섞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 비빔밥도 비빌 때 원래 그 젓가락으로 그래, 맞아요. 비벼야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밥알이 네. 고슬고슬해서 그쵸. 맛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양념이 좀 스며드는 그런 네. 거고. 예. 요것도 그래서 이제 네. 젓가락으로. 새우 향 온다. 그쵸, 오죠.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놓고 좀 미리 달궈 놓을게요. 네. 달궈 놔야지만 요게 맛있으니까 달궈 놓고 요거를 계속 이렇게 버무리세요. 달거나 빗소리 쫙 나면서 아. 기름 위에서 그쵸? 아, 그리고 소리 또 나죠. 이 명절날 현기증 나. 기름 지지는 촤악 소리가 나야지 맞아요. 명절 같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저거는 준비를 부엌에서 하는 해주세요. 것보다 마루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거는 여자가 붙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붙여야 맛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 저렇게 재료 준비만 좀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아, 재료 그죠? 준비부터.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게 이제 반죽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아, 저는 안 먹어봐도 맛있. 아, 저거는 뭐. 예.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요즘엔 근데 명절 때도 집에서 전 굽고 이러는 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사다 먹죠. 전 파는 집 보면 줄을 서 있어요. 명절 때.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런 전은 안 팔지. 그쵸. 예. 특별한 전이니까. 예. 요거는 명절 전날 손님들 오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씩 먹다 보면 요거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두 빚는 거 잊어버리고 녹두전 한 1000장 빚는 거 잊어버리게 되죠. 요거 빚게 되면. 녹두전 천. 아니 난 저거 토스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아, 정말요. 진짜요.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럼 밥 여기 안에 보면 요 밥새우가 또박또박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선생님, 근데 보통 기름을 네. 식용유에다가 뭐 하나 섞어서 아, 쓰셨잖아요. 양배추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양배추는 딱 요렇게 식용유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조금만 더 나는 영양 있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올리브 오일 해도 되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양배추의 향이 있어서 야, 저거는 만들면서 먹어서 나중에 상해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금방금방. 그리고 아까 왜 우리 이종임 MC님께서 이거 토스트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버터 약간 버터. 발라서 살짝 버터로. 구운 토스트 위에다가 버터 해야지. 너무 맛있겠다. 요거 올려서 잡수시면 네. 그리고 또 저 그런 거 잘 싫어하지만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토마토 케찹. 아, 그거 뿌려줘야죠. 그러줘야죠. 예. 맛있겠다, 진짜. 저 콩 음료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 콩 음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칩니다. 네. 지금 약불로 조절하신 건가요? 네, 선생님? 약불로 이제 조절하면서 부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 걸려서요. 해오셨죠, 또? 저거 진짜 맛있겠네요. 저는 부치면서 옆에서 주워 먹을 때가 더 맛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얄미워하더라고요. 얄밉죠. 제일 맛있을 때 하자마자 막. 이렇게. 야, 이번 명절에는 정말 요거 진짜 꼭 하셔야 해봐야겠어요. 돼요. 요거는 정말 꼭 하셔야 많은 분들이 요거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있고 왜 만두 빚다 보면은 밥 차려야 되는데 막 짜증 나잖아요. 네. 이럴 때 요거 딱 만들어서 토스트랑 같이 해서 잡수셔도 좋고요. 요것만 해도 충분하게 밥 한 끼가 됩니다. 아니 이번 주말 아침에 한번 해볼 만도 해요. 네, 맞아요. 별식으로. 그렇죠. 네, 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새우가 들어간다는 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겠죠. 예. 새우 들어가서 정말 요게 아주 진미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조금 더 붙여서 요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방송 중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거 8시 제가 27분, 방송 들어오기 28분 바로 나오고 직전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요거를 제가 드릴게요. 네. 전 향 온다 지금. 네. 음. 그죠?
맨날 그 똑같은 전만 사실 먹어서 그러니까. 예. 좀 새로운 좀 특별한 전 없을까 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데. 네, 만들기도 간단하고 그리고 저게 양배추 가지고 하니까 전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먹으면서. 그렇죠. 그게 훨씬 덜 할 것 같아요. 요거 됐어요. 됐어요? 네. 요거 잡수셔도 돼요. 그리고 저게 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아예 뭐 달걀 부침개로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전분이랑 네. 달걀이니까. 야. 어우, 야, 양배추가 많이 살아있네. 향부터가 그렇죠. 한번 잡숴 보세요. 이거는 찍어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그거 찍어 드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많이 먹어도 질릴 것 같지가 않아. 와, 양배추가 간이 되죠. 간도 돼 있고 아작아작한 그 식감도 네. 너무 좋아요. 식감이 됐죠.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 지금 내가 집은? 전을 먹고 있는데 샐러드를 먹고 있는 느낌. 이거 맞아요. 다이어트 전 같은데요? 식감 그대로 맞아요. 살아있고. 다이어트 전이에요. 이게 지금 약간 고소한 게 이게 그 밥새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밥새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해요. 자, 그럼 이제 드실 때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다음 거 고구마 당근전을 할게요. 자, 고구마는요, 이렇게 껍질째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채칼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이 칼은 조금 좀 특별하네요 하시는데 집에 있는 채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껍질째 같이. 껍질째 같이. 네. 왜냐하면 고구마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같이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 고구마는 특성상 갈변이 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물에. 담궈놨네요. 어이구, 어구, 무거워라. 어구 무거워라. 이따가 이게 약간의 설탕물이에요. 네. 약간의 설탕물을 해야 갈변이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빼주느냐?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빼주세요. 양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 고구마 5개에 800g이고요. 당근 1개에 300g이에요. 왜냐하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이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그렇죠. 돼요. 5개 정도는 해줘야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준비가 되냐면 바로 당근도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렇게 껍질째로? 쭉쭉. 네, 껍질째로 쭉쭉. 이렇게 해서 긁어서 채를 만드세요. 오늘은 완전히 건강전이네. 네. 재료들이.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만들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 나와요. 이쁘다. 네. 이렇게 채를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거 2가지를 섞을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네. 반죽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요게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 1컵이에요. 그리고 요게 부침가루 반 컵이에요. 2분의 1컵. 튀김가루 더 많이 쓰시네요, 선생님. 네, 그래야 훨씬 더 바삭하거든요. 바삭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찬 얼음물이에요. 1컵이에요. 얼음을 넣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찬 얼음물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여기 우리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부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다니까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삭해지겠죠. 겉바. 바삭해지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우리가 부침개는 이렇게 동그랗게 저으면 글루텐 형성돼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저으세요. 그래요? 네. 오. 그래야지만 고구마하고 당근하고 묻혔을 때 훨씬 더 반죽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면 저기 부침개 할 때 얼음 몇 알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뭘 넣느냐? 바로 소금을 넣으세요. 근데 소금은 그냥 엿다가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 넣었어요. 감자 넣었어요. 당근. 당근 넣었어요. 고구마 당근이 계속 나와서. 그다음에 소금 1 작은 술만 여기다가 넣고 반죽을 해주세요. 이러면 살짝 숨이 죽은 상태에서 훨씬 더 맛있게 반죽이 돼요. 엄청. 자,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부침가루랑 저 튀김가루 안에다가 소금을 넣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요. 그게 왜냐하면 엿다 넣으면 금방 삭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엿다가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 조금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왔어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번에는 손이 필요해요. 손으로 반죽하세요. 이렇게. 또 맛있겠다. 양배추전 이렇게 맛있는데 저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고구마 들어있고. 와, 정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걸 몇 번씩 해보잖아요. 레시피가 맞는지. 네. 제가 정말 고구마 당근전을 할 때마다 엄청 집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얼굴살이 빵빵하게 살이 좀 쪘더라고요. 달달하고. 이게 자꾸 손이 가요. 그리고 달달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고구마 씹는 맛이 있어요. 당근 씹는 맛이 있으니까 전처럼 늘어지는 맛이 없어서 요거를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버무렸어요. 오늘 전에 새로운 발견이에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불을 다시 켠 다음에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만 가면 김치 부침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맛있죠. 요즘에도 김치 부침개 뭐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네. 집집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요거 미리 해놨던 거 좀 뒤집고요. 네. 몰래 양배추전 좀 다 먹으려고 했더니 바로 카메라에 걸렸네요. 방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집게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얹으면 되나요? 조금 얇게 붙여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금방 익어요. 더 바삭해지잖아요. 그리고. 네. 옛날에 튀김 중에 채소 튀김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 향이 채소 있고. 튀김 생각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채소튀김에 저 고구마랑 당근 맞아요. 꼭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채를 좀 더 굵게 좀 해서 굵게 하지. 그렇죠. 네. 그 맛이 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빨리 시식하라 그래서 네. 제가 빨리 시간이 담아드릴게요. 미리 또 해놨잖아요, 그죠? 네.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생방송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앞에 8시 37분 40초에 날씨를 넘기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먹어야지. 네,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날씨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이렇게 뒤집어요. 야, 이거 맛이 또 봐야죠. 이건 쫀득쫀득한 고구마 맛이 확 어떤 게 나네요.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전부치기 힘들었는데 전부치기 너무 힘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 만드는 양배추 건새우전 그다음에 고구마 당근전 잡수시기만 하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끝내라고 하네요. 그래. 네.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다음 주에는요, 본격적인 설날 맞이 전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신경 관계상 레시피를 못 보여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고 꼭 한번 이 맛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 비교적 차갑습니다. 물론 한파 수준도 아니고 다시 영하권을 돌입하긴 했는데요. 평년보다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일 영상권이었던 어제와 비교하면 조금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크게는 10도 정도 낮은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 기온 6도, 강릉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남부, 제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 영동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예측되는데요. 눈은 내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쪽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공기질이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걱정은 없겠지만 일요일 또다시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눈비 소식까지 계속해서 겨울 정취를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길을 쓸어주고 차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정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2월이 시작된 날인데 미세먼지가 또 극성이라고. 네, 또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건강 챙기셔야죠. 건강식으로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특별한 전 레시피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또 네. 올려놓습니까요. 확인하시고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